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뉴여해 수원대 겸임교수 황성욱 변호사, 그리고 민영삼 폭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이동학 다준다 연구소 소장,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한 주간에 이번 주도 아주 뜨거운 그런 주였는데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총정리해보고 또 OX로 점수로 좀 객관화시켜서 평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12.8 재보궐선거 24군데에서 선거가 있었고 결과는 새누리당 15, 새정치민주연합 2, 무소속 7. 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만 보면 15대 2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압승,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이렇게 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과서 전국에서 최선봉에 서 왔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책임론에 지금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 돼서 문재인 대표의 심정이 참 착잡할 것 같습니다. 또 처지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금 심정, 또 문재인 대표의 지금의 정치적 처지를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네 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쉬운 날이 있겠습니까? 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을 강조받는 것이 정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즘의 정치 지도자들, 문재인 대표나 김무성 대표나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분이 다 쓰셨는데 사면 초과가 두 분이 나왔군요. 아니요, 전 삼면 초과예요. 삼면 초과. 알겠습니다. 이거 사자성어를 막 지어내시니까. 산 넘어 산 버팀지전이라고 하셨는데, 자, 삼면 초과부터 하시죠. 네, 당 외부는 국정화 논란으로 나가서 싸워야 되고 또 당 내부는 비노 친노로 당의 분열이 눈앞에 있고, 네. 거기다가 재보선 참패로 인하여 책임론이 있고 삼면 초과다. 그렇게 어려운 처지다 이 말씀이죠? 네. 자, 이동학 소장은 사면 초과. 예. 저는 뜻을 4개 다 부여하지 않았고요. 예. 예. 일단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으로는 정말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안으로는 뭉쳐서 다시 회생의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네. 내부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사면 초과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교과서 전국에서 선봉에 섬으로써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내고 있다. 또 당내에 이러저러한 그 내홍도 잠재우고 있다. 그렇게도 평가가 있었는데 이 선거 후에 어쨌든 좀 상황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영삼 원장, 버팀지존. 네. 성적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문재인 대표께서는 대선 때도 패배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바로 6개월 전에 4.29 참패 때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그래서 많은 이제 비노 비주류 측에서 물러나라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팀의 그 지존의 면모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버틸까요, 그럼? 이번에도 저는 당연히 버티시면서 돌파하려고. 그래서 바로 나온 게 그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을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산 넘어 산. 예, 저는 민영삼 원장님이랑 비슷한 시각이긴 한데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패배에서도 산을 넘었고, 그다음에 지난 그 4.29 재선에서도 산을 넘었고, 12.8에서도 한 번 더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하긴 이기는 게 강자가 아니라 그죠? 강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강자라고.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산 넘어 산, 계속해서 산을 잘 넘고 있다. 예. 그래요. 이번에도 버틸 것이다. 이번에도 잘 넘어갈 것이다. 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담담타타를 보시고 이 문재인 대표가 더 버티는 쪽으로 가는지는 아닐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교과서 논란 와중에 이 김무성 대표의 부친의 친일 행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이거 정면 돌파를 택했죠. 네. 그래서 포항까지 내려가서 부친이 세운 영흥초등학교를 찾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정면 돌파. 김무성 대표한테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실이 될까가 질문인데 자식이 아버지 일과 관련해서 정치적 득실을 따지고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정치는 냉혹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김무성 대표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를 또 따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실이 클 거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한 분이 X, 그러니까 실이 될 것이다. 네. 나머지 세 분은 O. 그럼 X부터 듣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북한 이슈는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이슈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친일과 독재에 관해서는 야당의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건드리고 비집고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실은 늪에 빠지게 되는 형국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형국이 될 것이다. 이거는 이슈를 가져갈수록 네. 김무성 대표한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황성혁 변호사. 그 일제시대는 그 인물의 행적이 다층적입니다. 명백히 친일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명백히 반일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아마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목표로 두신다면 한번 미리 겪고 나선다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방주사 맞는 효과가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유해 교수. 당대표로서 만약에 지금 뚫고 나가지 않는다면 분명히 당이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지금 앞장서서 내 부분을 해결하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전 정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리가 될 것이다. 예, 네,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앉아서 당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서 사실관계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것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감성적인 아버지 부모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연자제하고 연결이 돼서 네네. 상당히 그 김무성 대표에게는 우선 이렇게 해가는 게 예방주사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혹 이런 점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말하자면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지금 발언과 배치되는 이야기 또는 증거가 하나라도 다시 이제 드러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면 돌파가 오히려 덫으로 돌아오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원래 정치란 건곤일척의 승부수입니다. 그건 본인이 헤쳐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서 정면 돌파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이 끌수록 실이 클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당 차원에서 전체의 문제로 그냥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지 이게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싸움으로 시작되게 되면 네. 불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 돈을 들여서 초등학교를 세우신 건 맞지만 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이슈. 알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처남이 선거에 출마 안 되는데 그것도 이 서초 지역 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서초갑. 네. 예. 김회선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빈자리가 생긴 거죠. 여기에 출마하겠다. 지금 이미 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해운 전 의원이 이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한 사람의 경쟁자가 더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김무성 대표의 앞으로의 이 향후 행보, 대권 주자로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래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 최양호 고문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출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두 분은 출마하면 안 된다. 두 분은 출마해야 한다. 그래요? 출마해야 한다. 민영사 아니 정말로 이 출마 자체가 연자제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무슨 오픈 포럼에 모르는 것 같다 영향력을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본인의 집안이요 사실은 아버지부터 이 정치인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에게는 정말 복잡하죠. 아버지, 딸, 사위, 이제 처남까지 나와가지고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최양호
이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마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출마해야 한다. 예. 어쨌거나 김무성 대표가 주장했던 것이 상향식 공천식인데 그 공천제에 누가 되는 행동을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자대도 아닌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정치인 집안인데 정치인 집안에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인척까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금만 자숙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건 선거권의 문제고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헌법의 문제거든요. 피선거권의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김무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고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김무성 대표께서 책임을 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하, 네. 예. 현행 선거가 정당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 정당을 보고 찍는 게 일반 유권자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 3구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곳인데 거기에 김무성 대표의 처남이 나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새누리당이 불리한 곳에 한번 뛰어들겠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논란이 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황성욱 변호사가 그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이 뭐 이 사람한테 무슨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당히 팽팽하게 지금 엇갈리는군요. 자, 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뭐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고 이 제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이거 글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X를 들어주십시오. 세 분이 X를 드셨습니다. 자, 필요하다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자꾸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국내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워서 아우성을 치는데요. 그 두 번째로 결국에는 민생이 우선돼 정치의 필요성 자체가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 정치의 본령에 이것은 가깝지가 않다. 네. 굉장히 먼 문제다. 지금 이 시국에. 그래. 그래서 전 그래서 정치권에서 논란을 별도로 벌일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회적 논의 네. 기구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맡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미 교과서는 국정화로 대통령께서 의지를 피력하셨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면 내용에 무엇을 담을까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차라리 교육부 집필 과정에 참여를 해서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더 이상 국민적 소모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미영상 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죠. 아니 사회적 논의를 하는 거 오자회담 때 그때 대통령한테 직접 가서 했으면은 훨씬 더 야당의 정치력이 보였고 그 출구가 보였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네. 또 두 번째 이유로는 이게 이 노동개혁처럼 그 입법 사항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령,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고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대로 하도록 놔두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 순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쵸. 말씀 들으니까 그렇지. 이런 제안을 하려면 오자회동 때 하든지 그 전에 그렇죠. 이 교과서 얘기가 막 시작됐을 때 대안적으로 제시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죠. 왜 안 했을까요? 그때는 이제 몰아붙이고 계속 이제 한번 가보려고 반대 여론도 높아지고 하니까 하다가 이번에 한 이유가 정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서운하게 들릴지 몰라도 결국에 12.8 보궐선거의 참패를 탈출하기 위한 멘탈 구로서 이게 또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비판적인 해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요. 저는 이 말이 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들어보면요. 사회적 기구를 제안하고 하지 않으면 헌법 소원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교과서 집필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대안 교과서를 만들겠다, 여론전을 지속하겠다. 결국은 앞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뒤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안 받을 걸 뻔히 알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할 것 같았으면 진작했을 텐데 예. 안 하고 있다가 뒤에 이야기를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동학 소장한테 반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반론하시겠어요? 네, 지금 예, 그거 드시고 하시죠. 아, 예. 예.
예, 지금 사실은 정치가 진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교과서 전국으로 뭔가 모든 국면을 다 덮는 것이 경제 실패했고 민생 실패했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대선에서 공약한 것들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 그 결과 지금 굉장히 민생 파탄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던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가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만약에 진짜 그렇게 방금처럼 민생이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은 국정화 싸움을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교과서 만드는 데 들어가서 싸우면 되는데 왜 만드는 데서는 다 나와서 거부를 하고 나와서 싸우는지 들어가서 싸우면 되거든요. 이건 사실 정의롭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 네. 이거는 세대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바뀌면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서 분열의 씨앗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안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든다고 했었을 네. 때 그 사회적 기구가 과연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법률 규정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 기구라는 것이 결국 또 정쟁의 연장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독일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결국엔 긴 시간 동안을 타협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들이 뚝뚝뚝 이렇게 예, 선정되어 갔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결국엔 그 과정을 지금 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제안을 했지만 즉각 새누리당에서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제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이 당 대표가 제안한 거, 제1야당의 대표가 제안한 거를 어떻게 몇 시간도 생각 안 해보고 단칼에 거절하냐 이러면서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기자회견에 마이크가 꺼지자마자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행동이다. 도의원 재보선 몇 석에 갔다고 기고만장한 것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석현 국회 부의장의 이 비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이거는 네 분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예, 이동학이요. 저는 이제 처음에 교과서 논란으로 시작됐으면 그걸로 이렇게 쭉 밀고 가야지 무슨 태도 이런 건 사실 너무 곁가지여서 예, 이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니다. 예, 민영석 원장. 결국에는 교과서 논의 자체가 정쟁인데 계속 정쟁으로 끌고 가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쟁하다 말고 갑자기 태도로 문제 삼으면 또 다른 정쟁이다. 네, 여기서 지금 정치 도의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과 정부를 존중도 해야 됩니다. 정부와 현행법이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도 또 도의가 아니다. 그래요. 예. 저는 오히려 국회에서 계속 행정부를 보고 뭐라 그러는 게 오히려 더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거는 집행의 문제지 입법사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약에 제대로 예의 바르게 한다면 국회에서 중등교육법을 개정하자고 발의하는 것이 훨씬 모양새가 보기가 좋죠. 정부에다 대고 이렇게 하랴 말하는 것은 이건 의원 내각제도 아닌데 대통령제에서는 좀 무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부의장이 모처럼 한마디를 했는데 다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논평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후에 이게 막 격화됐습니다. 여야 간의 공박이 더 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예산 관련 시정연설은 직접 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올해까지 지킨 셈이죠. 올해 국회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평가가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입장에 따라서 평가가 좀 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들이 나와서 제가 이 질문 드립니다. 내부는 며칠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런지 좀 궁금합니다. 점수를 좀 써주십시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던 날 국회에서는 보기 좋지 않은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13분간에 걸쳐서 야당 의원들의 시위성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도 자제되지 않은 상태로 대통령의 연설이 14분 늦게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연설이 있었습니다. 점수를 주신다면 95점, 90점, 81점에 49점을 주셨습니다. 한가운데 점수 81점. 예.
근데 본연의 시정연설 그 취지에 맞게 네.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돈을 조목조목 세목별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점, 네. 그리고 3년째 계속 그 약속을 지키고 나왔다는 점, 예. 그리고 이제 맨 끝머리 부분에 이제 국정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네. 대통령으로서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로서의 확실한 소신을 갖다가 우선 국민들에게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 이상은 되지 않느냐. 비 이상은 된다. 예, 90점.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4분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와중에 들어갔습니다. 그 위축될 만도 한데도 들어가서 굳건하게 시정연설을 했죠. 내용 중에서 보면요. 보통의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그리고 법, 입법, 청년, 실업자 이런 모든 문제를 다 골고루 다루고 4분간 바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시정연설로서는 아주 좋았습니다. 100점 정도였어요. 그런데 왜 10점을 뺐느냐? 10점을 뺀 것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교육부와 그리고 새누리당이 너무나 좀 미흡해 보여서 그래도 대통령의 역할에서 10점을 뺐습니다. 저는 90점. 알겠습니다. 49점을 주셨네요. 낙제점이네. 네. 저는 이 연설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일치가 안 된다. 행동과 일치가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민 분열인데 국회에 와서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 삶은 정말 보듬고 있지 않다. 보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100%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경제 민주화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말은 정말 잘하시는데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점수를 꽈락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천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말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95점을 주셨네요. 네, 저는 그 대통령 시정연설이 반드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가셨다는 것은 일단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그 야당의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리더십으로서 좋은 평가를 주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국정화에 대해서 국민께 약속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이런 점수일 경우에는 제일 높은 점수하고 제일 낮은 점수 빼고 계산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85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점수 차이가 뭐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에 여야의 공방이 더 거칠어졌다. 실제로 문화일보 보도가 촉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 여권 새누리당 쪽에서는 북한이 국정교과서 반대 총걸기를 지시했다. 그 지시를 받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야권 진보 진영에서는 무슨 그 낡은 색깔론이 또다시 나오느냐. 이렇게 또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교과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내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5글자로 한번 압축적으로 표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이게 정상적인 건지 비정상적인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거꾸로 가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지금 상황을 5글자로 정리하신다면 이하부정관. 참 어려운 말이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 또 고쳐 쓰지 말아라. 그걸 저 한자로 쓰시면 금방 이해를 할 텐데. 못 써요. 북한은 엑스맨. 네, 북한은 엑스맨. 몇 년 전이야 전가의 보도. 예, 대충 뜻은 알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하부정관. 네, 설마 지령을 받았겠습니까? 정치적 언어라는 것이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한데요. 비슷하게 자꾸 돌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도 고쳐 쓰지 말아라. 더 조심하고 조심했어야 했는데 프레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혹시 아닐까.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뜻으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당한테 항상 조심해라. 그렇죠. 지시와 지령을 받지 않았겠지만 네. 오해받을 수 있으니 그렇죠. 그 말씀이군요. 네. 예. 자, 전가의 보도.
늘 이제 색깔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근데 물론 북한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데 이것을 여당이 다시 또 꺼내서 쓰면은 그것 또한 문제고 또 야당 또한 이걸 또 색깔론이라고 또 맞받아치는 그래서 양쪽 다 완전히 집안에서 내 색깔론으로 공세하고 색깔론이라고 다시 역공하는 정쟁의 연속의 이 모습이 정말 양쪽 다 정치권이 그냥 늘 있는 칼 내서 쓰는 이런 게 아닌가 해서 안타깝습니다. 정가의 보도처럼 조자룡 헝칼 쓰듯이 쓴다. 알겠습니다. 자, 몇 년 전이야? 예. 네. 솔직히 제가 이 색깔론이 횡행하던 시절에 살아보지 않아서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니 몇 년생이시길래? 저는 82년생인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60, 70년대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 80년대까지는 색깔론이 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예. 모양인데요. 예. 어찌됐건 지금 이 민주화 시대에 지금 이렇게 자꾸 정치권에서 색깔론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국민의 이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스트레스 쌓이게 하고 화만 나게 하는 이런 것을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특히 예. 이렇게 자꾸 정치가 후퇴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북한은 엑스맨. 네,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받겠습니다. 이 북한이 나서게 되면요, 이 색깔론이 나오게 되고 논의 자체가 저열화됩니다. 본질이 실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결국 칼자루 쥐고 있는 여당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은데 꼭 나서서 북한이 싫어하는 여당 편을 들게 됩니다. 근데 뭐 야당이 북한대로 나서라 그래서 나서는 것도 그런 아니잖아요. 건 아니죠. 그 네. 야당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네. 그래도 예. 어쨌든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니 북한에게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찌됐건 뭐 이하부정관 좀 재밌는 단어 배우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 말이 예. 나와요. 자, 이 시간이 다 됐지만 짧게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경질론이 제기되고 있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뭐 일축하고 더욱 매진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뭐 한두 달 후면 어차피 장관 그만두고 선거를 위해서 당으로 올 사람으로 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질이 필요한지 안 한지가 중요하죠. 경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드시고 경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경질이 필요하다고 세 분 말씀하셨는데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예, 네. 짧게. 이것은 여당에서 사실상 교과서 전국에서 야당으로부터 밀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제 희생자가 희생양이 필요한 필요하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황우려 장관을 이제 향해서 책임이 크다.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생양이다. 네. 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소신대로 보이든지 어. 아니면 대통령의 정책을 갖다가 주무장관이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죠. 이렇게 그냥 그 업을 가는 모른 척하면서 네. 세종청사에 있고 이건 정말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하. 예. 네, 교육부 수장으로서 자발적이지 않고 너무 수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앞장서서 나갈 수 없으면 경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정화 교과서를 지지하는 분들도 국정화가 최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뭘 했길래 사태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